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진행자 김수정입니다. 50대, 60대 은퇴 후에 말이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게 참 자유가 생긴 건 좋은데 오히려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또 즐겁게 채워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삶의 어떤 목적의식 같은 거, 또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에 좀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마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후 설계 전문가 김상도 교수입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처럼 은퇴 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에는 몇 가지 좀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갑자기 너무 늘어난 그 자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김익환 교수님 같은 분들도 이 점을 많이 지적하시죠. 계획 없이 주어진 시간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반복되던 어떤 일과라든지 혹은 직장에서의 내 역할 이런 것들이 딱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 뭘 하는 사람인지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류수영 박사님도 일과 관련된 역할 상실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아, 역할 상실이요? 네, 뭔가 매일 가던 회사가 없어지고 직함이 없어지고 이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허전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회적 관계가 확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직장 동료도 매일 못 보고 또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도 줄어들죠. 이게 심해지면 고립감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시 어르신들 중에 하루 대화량이 100단어가 채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와, 100단어요? 하루 종일요? 정말 심각한데요? 그 정도면 뭐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혼자 지내시는 거죠. 이런 고립감은 결국 무의도식,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기훈 작가님 같은 분들은 이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의미 없음의 고통,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고통. 아, 그 말에 참 와닿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배움을 멈추는 문제입니다. 은퇴했다고 이제 공부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하버드 대학 연구 같은 걸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계속 쓰지 않으면 뇌 기능 저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습 중단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 지루한 걸 넘어서 정체성 혼란, 고립감, 의미 상실, 심지어 뇌 건강까지. 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에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활동에 초점을 맞춰보려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내 삶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중요성. 김익환 교수님도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시간 같은 거요.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잘 선택한 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규칙적인 활동은 은퇴 후에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 다시 어떤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서예교실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요. 류수영 박사님도 이 일상생활의 구조 회복을 강조하시죠. 아, 구조, 네. 매일 출근하던 그 리듬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사회적인 연결망을 제공해 줍니다.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이기훈 작가님이나 이호선 교수님 모두 이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립감 해소에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같이 뭔가를 한다는 소속감, 그런 거겠네요. 네. 셋째로는 삶의 어떤 목적의식과 성장 경험을 부여합니다. 특히 김익환 교수님은 기술 기반의 취미, 예를 들면 목공 같은 걸 배우면서 뭔가 새로운 걸 익히고 만들어내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또 칙센트미야의 교수가 말한 몰입 경험과도 연결되는데요.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상태, 그 자체가 엄청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거든요. 아, 몰입이요? 네. 뭔가에 푹 빠져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 저도 가끔 그런데 진짜 기분 좋죠. 뭐 걷기나 탁구 같은 운동은 신체 건강에 좋고 또 원예나 그림, 음악 감상, 명상 같은 활동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은퇴 후 흔히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지루함,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일상의 구조도 잡아주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건강에도 좋고. 야, 정말 활동 하나 잘 선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무작정 남들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첫 번째 기준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나의 흥미와 열정입니다.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기훈 작가님이나 이호선 교수님 같은 분들은 어릴 때 좋아했던 거, 혹은 막연하게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안에 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어릴 때 꿈이라 좋아했던 거요? 그거 재밌네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릴 때 뭘 좋아했더라?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기준은 현실적인 비용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무 부담되면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다행히 요즘은 뭐 걷기나 등산, 도서관 이용처럼 비용이 거의 안 드는 활동도 많고요. 또 지역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 가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류수영 박사님도 이런 저비용 옵션을 적극 탐색해보라고 권하시죠. 맞아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 김익환 교수님이 재미있는 조언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등산을 시작한다고 할 때 등산 스틱처럼 활동의 핵심이 되는 장비는 좀 좋은 걸 쓰는 게 좋지만 등산복 같은 부수적인 것까지 처음부터 최고급으로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내 즐거움을 위한 소비를 하라는 의미 같아요. 아,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괜히 장비만 잔뜩 사놓고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핵심에 집중하라. 네, 세 번째 기준은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또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김익환 교수님 같은 분들은 혼자 깊이 몰입하는 혼자 놀기의 즐거움과 가치를 아주 강조하세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죠. 이호선 교수님도 혼자 즐길 수 있는 활동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또 그룹 활동은 사회적인 유대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더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이기훈 작가님이나 이호선 교수님 모두 이런 그룹 활동의 장점을 인정하고요.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 각각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럼 뭘 더 추천하시나요? 꼭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중요한 건 균형인 것 같아요. 혼자 즐기는 시간도 갖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갖는 거죠. 다만 이호선 교수님은 그룹 활동을 할 때는 좀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모임 내에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물건을 팔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순수하게 배움 중심의 건강한 학습 공동체 같은 곳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번째 기준은 기술 습득과 성장의 즐거움이 있는 활동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익혀서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익환 교수님의 목공 예시처럼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기술이 들어서 나중에는 제법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칙센트미야의 교수도 전문성을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몰입을 유도하고 큰 만족감을 준다고 했거든요. 네. 뭔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또 삶에 활력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의 건강 및 체력 수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여도 내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이라면 등산보다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더 나을 수 있고요. 이호선 교수님이나 류수영 박사님 모두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활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탁구 같은 운동도 관절 부담이 비교적 적으면서 순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흥미, 비용, 혼자 함께, 성장, 건강. 이 5가지 기준을 잘 생각해서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 기준들을 잘 조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선택의 폭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알고 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해볼 수 있을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신 사례들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목공 배우신 분 이야기 같은 거요. 아, 네. 그 김익한 교수님이 소개하신 사례인데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은퇴 후에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고 심한 우울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목공방을 알게 돼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서툴렀답니다. 그런데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조립하면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빠져들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직접 디자인한 가구를 만들 정도까지 되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 그리고 나무 냄새 맡으면서 작업에 몰두하는 그 몰입의 경험이 기뻤던 우울감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공예가로 활동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목공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으신 거군요. 그렇죠. 또 이기훈 작가님이 소개한 실버 택배 기사로 일하시는 조용문 어르신 사례도 인상적인데요. 이분은 일하는 틈틈이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신대요. 글을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외로움도 덜고 큰 활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꼭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블로그 운영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 하겠어요. 네. 그리고 류수영 박사님 자료에 나왔던 박명자 씨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 후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우연히 시작한 원예 활동을 통해서 큰 위안을 얻으셨다고 해요. 식물을 돌보고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 같은 걸 다시 느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정원을 가꾸는 일이 슬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 셈입니다. 아, 원해요. 식물을 돌보는 게 또 마음 치유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사례들이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뭔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께 이호선 교수님 같은 분들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휴, 이 나이에 몰세로 배워? 라거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류수용 박사님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림을 배우고 싶으면 잘 그리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종이에 뭐라도 한번 끄적여보는 거. 산책을 하고 싶으면 거창하게 등산복 챙겨 입을 생각 말고 그냥 편한 신발 신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그런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작게 시작하기. 네, 부담 없이 일단 발을 담가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가까운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상담센터 같은 곳에 문의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나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오, 맞아요. 요즘 지자체 프로그램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익한 교수님 말씀처럼 50대, 60대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황금기이지 결국 능력이 쇠퇴하고 뒷방으로 물러나야 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스스로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어 하면서 노인 행세를 해버리면 정말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가둬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아, 노인 행세.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 잠재력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은퇴 후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네요. 아까 이호성 교수님의 비유가 참 좋았는데 우리 앞에 놓인 이 시간을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색깔로 어떤 그림을 채워나갈지 즐겁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외면해왔던 내 안에 어떤 꿈이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 그걸 한번 탐색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김희강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를 다시 설정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호성 교수님 말씀처럼 취미가 의외의 진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미용실 가기 전에 꼭 보세요. 60대 이후 피해야 할 머리 스타일 3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고수 진행자 김수정이었습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 김상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